안녕하세요. 신통한 교수입니다. 오늘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잘 알지 못하는 세종대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조선의 제4대 임금인 세종은 1397년 아버지 태종 이방원과 어머니 원경왕후 민씨 사이에서 6째 자녀이자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이도이고 군호는 충녕대군이며 세종은 그의 사후 얻은 묘호입니다. 첫째 형 양녕대군이 주색잡기에 빠져 폐륜을 일삼자 아버지 태종은 결국 양녕대군을 세자 자리에서 폐위하고 충녕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단지 15세기 조선이 아닌 21세기 대한민국의 기틀까지도 마련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가 1418년으로 세종은 이렇게 왕위에 올라 1450년 붕어하기까지 위대한 왕으로서의 면모를 가감없이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세종의 최대 업적으로 알고 있는 한글 창제는 그가 이루어낸 성과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대지라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펄벅은 세종대왕의 업적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업적과 비교하며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펄벅은 어떤 이유에서 그와 같은 말을 했던 것일까요? 저는 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세종대왕의 업적을 7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세종대왕의 업적은 경영자로서의 면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있었기에 뒤에서 말씀드릴 다른 업적들도 가능했다는 점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종은 자신의 큰 그림 속에서 신분과 당파를 초월하여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였습니다. 왕도 정치 구현에 큰 역할을 했던 황희와 맹사성, 훈민정음 반포 및 보급에 참여했던 정인지, 최항, 박팽년, 신숙주, 성삼문, 북방 한계성 개척의 주역들이었던 최윤덕과 김종서, 세종의 과학혁명을 도왔던 노비 출신 장영실, 세종의 음악 정비를 도왔던 박연, 올바른 역사 기록을 도왔던 지편전의 학자들까지. 이처럼 세종 시절에는 유독 인재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재들이 세종 시절에만 많았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른 시절에도 있었지만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왕이 별로 없었을 뿐입니다. 만약 충녕대군의 왕위 승계에 반대했던 황이나 노비 출신 장영실 같은 사람이 다른 시절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세종은 자신이 먼저 큰 그림을 그린 후 그와 관련된 분야에서 선하고 열정이 있으며 능력 있는 인재들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정실배제 원칙 아래 사사로운 정에 매이지 않고 오직 인성, 열정, 능력만을 보았습니다. 이는 요즘의 인사 채용 과정에도 충분히 적용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종대왕의 업적은 언어학자로서의 면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세종의 최고 업적은 한글의 창제일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할 때의 명칭을 훈민정음이라 하였고 닷소리 17자와 홀소리 11자에 28자를 공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낫자들을 합쳐 음절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말 획기적인 발명이었습니다. 실제로 대지의 저자 펄벅이나 열병의 저자 장 마리 귀스타브 르클레지오와 같은 노벨 문학상 수상자들, 그리고 제임스 맥콜리, 제레드 다이아몬드, 로버트 램지, 제프리 샘슨과 같은 세계적인 언어학자들은 한글을 세계 최고의 문자로 평가하며 세종대왕의 천재성을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세종대왕을 이와 같이 극찬하는 것은 그가 훈민정음을 창제할 당시 가지고 있었던 언어학적 지식과 감각, 그리고 백성을 향한 애민정신 때문입니다. 혹자는 실질적인 훈민정음의 창제가 지편전 학자들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종대왕은 지편전 학자들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발화하는 최소의 소리 단위인 음절을 인식하였고 이를 세 개의 구성 요소인 초성, 중성, 종성으로 분리하였으며 초성과 종성에 해당하는 자음은 철저히 발음기관을 관찰한 후 가획의 원리를 적용하였고 중성에 해당하는 모음은 철학적 의미를 담아 발음의 관계를 적용하였습니다. 당시 조선의 상황에서 훈민정음의 창제는 비밀리에 진행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였고 아주 일부의 집현전 학자들만이 세종의 언어학적 발명을 실험하고 검증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세종대왕을 천재 언어학자로서 극찬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문을 읽고 쓰기 어려웠던 일반 백성들을 위해 쉽고 편한 문자를 만들고자 했던 세종의 애민 정신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근대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글의 위대함에 대해서는 신교수의 한장강의 한글 편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종대왕의 업적은 군사 전략가적 면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세종에서 세자는 영토를 넓히고 군사적 업적이 뛰어났던 임금에게 주는 묘호입니다. 그것은 사군 육진을 개척한 업적을 반영한 것으로서 세종대왕은 문화뿐만 아니라 국방 분야에서도 탁월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당시 조선은 북쪽으로 북방 기마 민족들의 침략과 남쪽으로 왜구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세종은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였고 결과적으로 1433년 최윤덕을 압록강 유역으로 투입하여 여진족을 토벌한 후 사군을 설치하였고 김종서를 함경도 지방으로 투입하여 여진족을 정벌한 후 두만강 유역에 육진을 설치하였습니다. 사실 최윤덕과 김종서가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세종의 탁월한 군사적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세종은 여진족 정벌이 단지 침략 방어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경선을 완벽하게 그어 더 이상 여진족이 조선을 침략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세종은 우리에게 유리한 방어 지형을 이용해서 국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전의 군사 기록과 지형 지도를 모두 파헤쳐가며 국경이 될 만한 지역을 찾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종은 산맥을 이용하는 국경선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선으로 하는 방어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운 뒤 그에 맞는 전술을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세종은 압록강과 두만강의 국경 지역으로 연결되는 보급로를 정비하고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포병이라는 독립된 화포병과를 만들었으며 여진족의 동향을 탐지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정찰 특수부대인 채탐자까지도 만들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군사 전략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세종대왕의 업적은 과학자로서의 면모에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거의 모든 과학기술 분야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는 신생국가 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를 안정시키기 위해 과학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세종 스스로 잘 알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세종대왕은 천문, 시간, 기상 측정과 관련하여 노비 출신의 장영실을 등용하여 함께 연구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먼저 천문관 측에 있어 세종대왕은 국가 통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농업과 백성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천문학이 먼저 완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세종은 1434년 경복궁 안에 천문관 측 시설인 간의대를 세웠고 혼천의와 간의와 같은 천체 관측기구들을 채웠습니다. 혼천의는 천체의 운행을 관측하던 도구로 중국의 것을 장영실을 통해 개량한 것이었는데 하늘의 별들이 궤도를 따라 어떻게 운동하는가를 세계의 동심구면을 통해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간의는 혼천의를
간소화한 것으로 별들의 위치를 관측하고 별자리의 고도와 방위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혼천이와 간이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 천문을 관측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까지 중국의 천문 기록을 적용하며 발생했었던 오류들을 줄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시간 측정과 관련하여 세종대왕은 장영실을 통해 해시계인 앙부일구와 물시계인 자경루를 만들었습니다. 오목 해시계인 앙부일구는 매우 독창적인 것이었습니다. 보통의 해시계들이 평면이어서 그 정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데 반해 앙부일구는 해의 운행과 궤적의 원리가 최대한 그 구조에 반영되어 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측정뿐만 아니라 해의 그림자 길이를 통해 24절기까지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와 같은 앙부일구를 전국에 배포하여 백성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생활에서 시간과 절기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한편 앙부일구는 낮에만 시간 측정이 가능했기 때문에 밤에도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또 다른 시계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세종대왕은 물시계인 자경루를 국가 표준시계로 사용함으로써 백성들이 낮과 밤에 상관없이 그리고 날씨에 상관없이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경루는 물동이에 물이 차 올라오면서 구슬이 움직이고 그로 인해 자동으로 징이나 종을 쳐서 시간을 알려주는 장치였기 때문에 궁궐에서 호위병들이 업무 교대를 하거나 성문을 여닫을 때 그리고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날을 정확하게 알려줄 때 사용되었습니다. 기상 측정과 관련해서도 세종대왕은 장영실을 통해 측우기와 수표를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측우기는 금속재 원통형 그릇에 빗물을 받아 눈금의 자로 그 깊이를 측정하는 것이었는데 세종은 그 규격을 표준화시켜서 각 지방마다 설치하여 전국적으로 강우량 측정 및 보고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표 또한 강이나 하천의 높이를 재기 위한 눈금이 달린 기둥으로 강우량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세종 때 한강과 청계천에 수표를 설치하였는데 사람들은 이 기둥에 눈금에 닿아 있는 물의 높이를 보고 언제 범람할지 또는 물이 얼마나 부족할지를 미리 알아내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천문, 시간, 기상의 측정 도구들이 과학 영농으로 이어져 농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세종 때의 경작 면적은 조선 왕조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호적과 세수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아직 이양법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던 시대에 저런 수치가 나온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조선에 맞는 역법을 정리한 칠정산, 전국 방방곡곡 농부들의 경험과 기술을 정리한 농사직설, 국산 약재의 특징과 효용, 그리고 재배와 수확을 정리한 향약 집성방, 진일보한 금속 활자수를 보여주는 갑인자, 총통과 신기정과 같은 각종 화약 무기의 개발까지 세종대왕은 거의 모든 과학기술 분야에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했던 과학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세종대왕의 업적은 음악가로서의 면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경영자로서, 언어학자로서, 군사전략가로서, 과학자로서의 면모와는 또 다른 차원이라는 점에서 흥미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한 사람을 미화하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지만 실제 기록들을 보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1433년 세종 15년 1월 1일의 기록을 보면 마침내 편견 국산화에 성공한 박연이 세종 앞에서 그 소리를 들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세종이 말합니다. 지금 소리를 들으니 이칙 1매가 약간 높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편경은 옥도를 기역자 형태로 잘라 다듬은 16개의 경석으로 구성되어 있는 악기입니다. 윗줄과 아랫줄에 각각 8개의 경석을 매다는데 이 칙은 윗줄 맨 위쪽에 있는 경석을 말합니다. 아무튼 세종의 질문에 박연은 문제의 경석을 살펴보고 놀랍니다. 거기에는 가느다란 먹줄이 남아 있었는데 재단할 때 그 어떤 먹줄 두께만큼 경석이 덜 갈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먹줄의 두께는 0.5mm 정도. 측정해보면 이 두께가 내는 음의 차이는 한 음의 20분의 1 정도 된다고 하니 이를 알아차린 세종대왕은 보통 사람 이상의 음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와 같은 음감을 바탕으로 세종은 직접 음악을 작곡까지 합니다. 특히 중국 궁중 음악인 악이 아닌 우리 고유의 민간 음악인 향악을 작곡하였는데 선왕의 문덕을 칭송한 보태평, 선왕의 무공을 칭송한 정대엽, 용비어천가를 관현악으로 지은 복례의 등은 지금까지도 종묘제례악 등을 통해 들을 수 있는 곡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복례의 안에 들어있는 여민락은 우리 음악을 통해 백성과 더불어 즐기며 화합하려는 세종의 뜻이 담긴 곡으로 우리 음악 중 으뜸으로 꼽히는 대곡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세종은 이에 그치지 않고 정간보를 간행하기에 이릅니다. 정간보는 악보의 모양이 우물정자 형태로 연결된 모양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조선 전기부터 오늘날까지 쓰이고 있는 국악의 대표적인 기보법입니다. 정간보는 얼핏 보기에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칸을 이용해 음의 길이, 즉 리듬을 기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발명이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중국에는 음의 높이만 표시하고 이렇게 음의 길이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악보가 없었기 때문에 정간보는 동양 최초의 유량 악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세종대왕의 업적은 경제학자로서의 면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앞서 과학자로서의 세종이 과학 영농을 이루어내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만들었다면 경제학자로서의 세종은 기존 세금 제도의 불합리함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내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종 이전의 세금 제도는 매년 개별 토지의 수확량을 조사하여 납부액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확량 조사 과정에서 조사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하거나 조사자와의 친분을 통한 담합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는 곧 부정부패로 이어져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고 농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세종은 기존 조세 제도를 개혁하고 새로운 조세 제도인 공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공법은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6개의 등급을 나누고 풍작과 흉작에 따라 9개의 등급을 나눔으로써 총 54단계의 징세 등급의 차이를 두어 조사자가 부정행위를 쉽게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즉, 세액을 결정하는 확실한 기준과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중간 조사자들의 수탈 행위를 줄일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농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세종대왕이 이 세제 개편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조세 제도인 공법을 시행하기 위해 세종은 고위 관료부터 농민까지 17만 명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반대 의견을 통해 공법을 보완하면서 그 실효성을 10여 년에 걸쳐 실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백성의 여론을 묻고 제도를 보완하여 새로운 조세 제도를 시행했다는 점에서 세종대왕은 정말 시대를 앞서갔던 군주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세종대왕의 업적은 역사학자적 면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역사란 단지 과거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종은 즉위하자마자 고려사를 사실대로 올바르게 쓰라는 원칙을 천명하고 고려 34대 왕조의 474년간의 기록들을 읽고 모으고 편찬하고 감수하는 일을
32년 재위기간 내내 했습니다. 실제로 세종대왕은 고려사를 아주 꼼꼼하게 재검증했는데 만약 사실을 사사롭게 왜곡하는 경우가 있으면 공신이라 할지라도 파직시키는 결단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을 백과전서파 학자이자 실천적 군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세종 스스로 고려사 편찬의 총편집장 역할을 맡아 당대 최고의 지성들과 함께 문학, 사학, 철학, 언어학, 음악, 수학, 과학, 공학, 경제학은 물론 영토 확장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의 지식들을 섭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종대왕은 사군육진 개척의 실마리를 윤관의 동북구성 개척이 왜 실패했었는지 그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도출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할 때 세종대왕의 역사학자적 면모는 앞서 말한 업적들의 바탕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종대왕의 업적을 경영자, 언어학자, 군사전략가, 과학자, 음악가, 경제학자, 역사학자적 면모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와 같은 세종대왕의 업적은 우리의 글자, 안정된 국경선, 우리의 시간과 공간, 우리의 음악, 민생 안정, 우리의 역사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점에서 경이로움마저 느껴집니다. 사실 이보다 더 많은 업적들이 있지만 도저히 이 한 장 안에 다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빠진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종대왕이 당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조선이라는 나라의 수준을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그 결과가 6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앞서 세종대왕은 한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다 라고 말한 펄벅의 이야기로는 세종대왕을 충분히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또한 다방면에 관심을 갖고 세상을 바꿀 만한 작품과 발명품들을 만들어낸 것은 사실이지만 세종대왕과 같이 백성을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소통하며 세상을 바꿀 작품과 발명품을 만든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재위기간 동안 세종대왕이 이룩한 업적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에게 일종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상과 현실은 많이 달라 답을 얻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세종대왕이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업적들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조금이나마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 신통환 교수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